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민호입니다.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사실은 강연자도 아니고 책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현역 기업인이에요. 제가 이끌고 있는 회사가 다산그룹인데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인터넷 있죠? 그 인터넷 장비를 국산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터넷 그 강국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인터넷 쓰려면 좀 답답하죠.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조를 한 회사가 우리 다산 네트워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바람 불 때 해외 시스코나 뭐 이런 해외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다면 너무 비싸잖아요. 비싼 장비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인터넷 가입자 우리 통신사들이 가입자들 유치하고 좋은 가격에 못했을 텐데 다행히 우리 다산이 그런 인터넷 장비를 국산 개발을 해서 국내 통신사에 그 품질 좋고 값싼 장비를 대량 납품을 해서 대한민국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9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제조사 5개하고 스타트업 12개사, 그래서 제 계열사 한 17개 정도 돼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냐 혼자 그러는데 저는 사업은 재미로 하고 창업은 취미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닥치고 창업해라. 당신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닥치고 창업해라.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고 그 책을 제가 내년 정도에 출간을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창업자들에 도움 될 만한 그걸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책 한 권 남겨야겠다 해서 제가 닥창이라는 그 책을 쓰려고 하고 강연할 때 이제 제가 창업 강연하면 제가 원래 그 닥창 캠페인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 젊은 청년 창업가들한테 강연한 내용은 제가 사업한 내용들하고 기업가 정신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이란 주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창업 스토리 이런 거는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바시에도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스토리들은 젊은 창업가들한테 한 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비도 오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기업가 정신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산업혁명의 역사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모습일까 말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겪어야 할 4차 산업혁명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자료 준비를 했고요. 여기 내용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 세 차례가 있었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AI와 로봇과 빅데이터 이런 주제로 지금 많이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AI 관련된 게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코인 같은 거 도대체 그게 어떻게 4차 산업이 연결되겠냐 그리고 왜 그게 유망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미래 예측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방법론이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아마도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뭐 방직 공장이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일 텐데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중요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면은 내가 겪어야 될 네 번째 산업혁명에 일어날 일은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걸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통찰력을 오늘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선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도대체 누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 말은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분이 세계경제 포럼 창시자인데 이분이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연례회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2016년에 정식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한국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수렴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럼 그 전에 각 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독일에서는 2010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이란 주제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란 말이 쓰였었고요. 미국은 2011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DX로 약자도 쓰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요게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하죠. 중국 애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대로 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국이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 있겠다. 그 화근이 되는 그 화두가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보고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중국 애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우리 미국이 패권국의 쥐에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정부에 2017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그 유명해진 그 친구가 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제 벤처 후배기도 한데 그때 공식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때 위원장이 그 친구였고 부위원장이 그 친구가 지금 정부에서는 DX 위원이라고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디지털화하자 해서 지금 위원회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그때 부위원장 맡았던 제 동기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말로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그냥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기원이 된 자료들이에요. 이게 내용들이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다음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도 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산업혁명의 역사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기 전에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표를 보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밑에 그래프를 보면 그 파란색이 전 세계의 GDP의 증가율이에요. 총액이 이렇게 변했다 이거야. 여러분이 언뜻 봐도 1900년 이후 2000년 근방에 와서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 하나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몇십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아왔는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18세기 후반 그때까지 인류의 GDP는 거의 바닥을 기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흥미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의 역사에서 GDP의 그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인구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정확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급증을 하게 되는데 2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3차 산업혁명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인구수 증가율이나 GDP의 증가율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그 밑에 있는 빨간 선이 이건 중국의 경우를 놓은 거예요. 중국이 늦깎이긴 하지만 2000년에 참여를 해가지고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시대에서 수렵 채취 생활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뭐 풀을 뜯거나 그 동물을 잡아먹거나 우리 인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인구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의 숫자 보는 거 비슷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농업혁명 이후로 목축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으로 쌀과 밀 같은 곡물을 식량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제 식량 확보가 되면서 그때 농업혁명 이후 1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이후에 인구수가 많이 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는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돌이켜 보면 그때 천연자원이 뭘까? 지금 천연자원은 뭘 의미합니까? 석유를 의미하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천연자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자원은 데이터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맞는 얘기라고 봐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나 회사가 그걸 가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렇게 될 건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 시대는 천연자원이라면 석유였어요. 1차 산업이 일어난 시기에는 천연자원이라고 하면은 석탄이었습니다. 그 석탄을 캐서 그 연료화하고 동력화 해가지고 증기관 만들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천연자원 뭐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석탄도 아닌 그 이전의 시대의 천연자원 뭘까? 바로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울창한 나라가 그때는 자원 강국이었어요. 왜 그러냐? 나무가 땔감도 되고 연료도 되고 모든 집 짓고 수레 만들고 배 만드는데 뭐가 쓰였겠어요? 목재가 쓰였겠죠. 그죠? 천연자원의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전에 뭐였겠어요? 돌이었겠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편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이 자원이 되는 시대를 지나서 목재가 자원이 시대를 살았고 땅속에 있는 석탄을 캐서 사용하는 천연자원 시대를 지났고 이제 석유를 캐서 그게 이제 자원인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채집된 데이터가 자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원의 의미가 뭘까? 기본적으로 돈이 드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데이터가 자원인 시대다라는 말의 뜻이 뭘 의미하는지 석기, 목재, 석탄, 석유 이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 차례의 지난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계혁명입니다. 기계. 그러면 기계가 없던 시절은 어떻게 일했어요? 동물의 힘을 이용하고 충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인력, 사람의 힘을 이용했죠. 생각해보면 그때 노동력이라는 게 기계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공장의 기계도 그렇게 돌렸고 그죠? 그래서 이때 키워드는 전 증기기관과 석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드디어 머신이 생긴 거예요. 기계가 동물과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를 돌려주는 기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증기기관이. 그래서 저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 밑에는 증기기관과 석탄이 있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일어난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전기혁명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때 전기가 발명되고 사실은 전기도 그때쯤 발명되고 자동차도 나오고 석유화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래도 핵심은 전기 모터와 석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의해서 전기혁명이 일어나고 전기불이 우리 밤을 밝히고 전기 모터에 의해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의 시대였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뽑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관점에서 기업가인 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단순화해서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뭐였을까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주가 된 3차 산업혁명은 저는 정보혁명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보화 혁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고 PC를 쓰고 노트북을 쓰고 그 핵심이 정보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겪게 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 전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뭐가 주가 되느냐? 바로 AI와 빅데이터가 중심이 된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대세다라는 게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고. 근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강연자들이. 플랫폼 시대다. 빅데이터 시대다. AI 시대다. 로봇의 시대다.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꼽는다면 저는 AI와 빅데이터가 키워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AI죠. 메모리도 거기에 들어간 HBM이고 그게 지금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부분적으로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피부로 느낄 만큼 세상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세계에도 변화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3차례 산업혁명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디지털 혁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차 산업혁명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대충 1760년에서 1830년 사이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760년이면 미국이 독립선언한 게 1776년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게 1789년이고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 정말 정치 사회적으로도 우리 인류가 격변의 시대였는데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면서 우리 정치 사회도 그러니까 상부 구조도 바뀌었다는 거죠. 하부 구조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 이때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왜 영국이 주도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영국이 왜 주도를 했을까? 어떤 사람은 영국이라는 섬에 석탄이 우연히 많았다. 그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 전에 영국이 면회혁명에 의해서 민주화가 됐다.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영국이 주도를 했고 이때 발달한 게 뭐냐?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해서 면방지 공업이 발달을 했고 철도가 깔리기 시작했고
석탄 산업이 에너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제철 산업이 이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면방직, 증기기관, 철도, 석탄, 제철, 이게 1차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라진 것들도 있지만, 석탄에 의해서 구동되는 증기기관이 의식주 중에 우리가 있는 면방직 산업을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방적기계 발명과 진화가 이때 일어나고요. 와트의 증기기관이 양산이 되는데, 그리고 다비의 코커스 제철 공법이 이때 상용화가 되고요. 풀턴은 증기선을 만들고 스티븐슨은 증기기관차를 만들고, 1800년대 최초로 철도 운행을 하고 1830년에 리버풀 맨체스터 간의 노선이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차표를 팔고 내 기차를 탈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때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증기기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와트가 만들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외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증기기관의 그 발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이게 사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영감 얻었으면 좋겠어요.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분이 증기기관을 쓸만하게 개선을 해서 양산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돼도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사업화가 되거나 큰 돈이 되진 않아요. 그걸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그걸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을 해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야 그게 시장에서 팔리고 그게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이 와트예요. 그 전에는 뉴커먼이라는 분이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생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연료율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분이 바로 와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증기기관이 뭐예요? 증기기관차에서 푹직푹직 하면서 막 가는 거잖아요. 증기 품으면서. 그건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엄청나게 큰 힘을 내는 철도를 움직일 만한 차가 된 거고요. 그 전에 증기기관은 그렇지 않았어요. 겨우 움직이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기기관도 뉴커먼과 와트와 풀턴, 스티븐슨에서 개량 개선을 거듭해서 철도에까지 쓰이게 된 거지, 처음부터 증기기관이 쓸만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역할을 했고 바로 그걸 성공시킨 게 기업가 정신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업가 정신의 요체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류가 쓸만하게 개량 개선을 해서 시장에서 누구나 값싸게 샀을 만큼 양산에 성공해야 그게 바로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2차 산업혁명은 1865년부터 1940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독일과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본도 이게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영국은 2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끼지 못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이 너무 커서 너무나 많은 규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륙에서는 독일, 이쪽 그 대서양 건너편에서 미국이 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합니다. 물론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도 2차 산업혁명에 동참은 합니다. 근데 주도 국가는 독일과 미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전기를 만든 게 여러분들 에디슨 기억하시죠? 테슬라도 기억하시고, 바로 이게 1800년 후반 얘기예요. 그게 그때 전구를 만들고 발전기를 만들고 교류와 직류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게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테슬라하고 저게 영국이 아니고 에디슨과 테슬라 경쟁한 게. 그 전기의 발명에 의해서 우리 밤이 낮처럼 밝혀지고, 증기기관 대신에 전기 모터
모터로 기계가 돌아가죠. 훨씬 더 편리해진 거죠. 더 힘이 더 세지고. 그리고 자동차가 발명이 된 것도 이때입니다. 포드의 자동차가 191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내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벤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독일이 자동차 산업으로 앞서가는 선진국이죠. 원래부터 이 자동차 내연기관을 발명하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에 성공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미국의 포드죠. T형 자동차로 대량 생산을 해서 값을 싸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아까 1차 산업에서는 제철이었죠. 여기서 얘기한 철강은 제철, 순철이 아니고 철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철을 강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당연히 생각하는 고층 빌딩과 철교, 이게 강철 시대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철도가 놓여졌는데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놓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지금 당연히 강철로 만들죠. 옛날에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철교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 보면은 정말 굉장히 높은 협곡을 그 나무로 다 촘촘히 세워가지고 그 위에 철도를 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철도 교량의 모습이고요. 긴 다리가 생긴 것도 철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도시의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바로 철강의 양산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석유가 본격적으로 석탄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고요. 석유 화학 산업이 발달합니다. 지금도 석유 화학 산업, 제약 산업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죠. 바로 2차 산업혁명을 독일이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일이 석유 화학하고 제약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쭉 보면은 지멘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시죠? 독일의 글로벌 대기업이죠. 바로 그 지멘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지멘스라는 사람이 전기 모터를 1867년에 발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산업화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1879년이었고요. 수력 발전이 1895년. 이게 테슬라하고 에디슨 경쟁에 이게 나와요. 1890년 수력 발전 사업이. 전 세계 최초의 수력 발전소가 생긴 데가 유럽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 전 세계 1호 수력 발전소가 세워져요. 근데 그때 에디슨하고 테슬라 경쟁을 하는데 불행히도 에디슨이 져요. 테슬라가 이깁니다. 그 교류 방식에 의해서. 이런 역사를 나중에 여러분들 흥미 있으면 보시면은 미국 산업의 역사 보면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59년에 베세머란 분에 의해서 셰필드 강철 생산이 일고 크루프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얘기 아시죠? 독일에는 크루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이게 엘리베이터 보면 크루프, 티센크루프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크루프라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츠, 그게 내연기관을 자동차를 처음으로 발명한 게 사실은 독일의 벤츠예요. 지금까지도 벤츠 유명하죠. 그리고 그게 양산에 성공한 사람은 미국의 포드입니다. 모델 T를 대량 생산을 해서 값싸게 보급하기 시작하죠. 그게 191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석유는 여러분들이 중동에서 석유가 혹은 미국의 석유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초의 석유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게 1857년에 일이었고요.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설립된 거는 그 이후인 1870년에. 그때만 해도 미국은 유전이 텍사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정이 지금처럼 2kg, 3kg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불과 한 10m만 파면 나오던, 그때만 해도 석유가 지표면까지 올라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이것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생활이 이렇게 변한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끌어온 분들이 지멘스다, 벤츠다, 록펠러다, 포드다 이런 분들이 다 기업가고 이런 분들의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빨리 세상이 변했던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40년에서 201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대에도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한 200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클 때 이걸 겪었던 세대니까 조금 익숙할 거라고 봐요. 여기에 핵심은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인터넷으로 그 컴퓨터가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초의 컴퓨터가 46년에 애니악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최초의 PC인 애플 컴퓨터가 1976년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 얘기죠. 네, 저는 이제 애플 컴퓨터, IBM PC 세대예요. 제가 여러분 만한 시절에 나왔던 컴퓨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도 성장을 했고 거기 흥미가 있어서 컴퓨터를 만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컴퓨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그 일종의 그 통신 컴퓨터죠. 통신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고 스위칭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장비를 저는 만들어 가지고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게 1957년이고 GPS 통신위성 이게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알파넷이라는 미국의 그 군사 정보 통신망이 오늘날 그 인터넷의 시초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의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전국의 각 대학과 기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파일도 보내고 데이터도 주고받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럼 그때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널리 쓰이기 전에는 어떻게 교류를 했을까? 그거를요 플로피 디스크라는 데서 파일을 카피한 다음에 그걸 들고 가요. 그리고 옆에 대학에 가서 동료들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 파일을 읽습니다. 용량도 너무 작아요. 불과 몇 킬로바이트짜리 파일을. 그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에 쓸 때만 해도 컴퓨터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광 케이블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메일 보내고 파일 보내잖아요. 공유하고 그 뭐 메가바이트가 기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동영상 다운로드 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30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을 제가 1998년도에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되겠구나. 그럼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큰 돈도 벌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장비를 만들자. 그 결심을 한 거예요. PC는 이미 애플이 만들었고 다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인터넷 장비다. 그러면은 큰 사업이 될 거다. 해서 제가 다산 네트워크를 그때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라우터를 만들고 스위치를 국산 개발해서 그때 이제 미국의 시스코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었고 지금도 글로벌 기업이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인터넷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는 시스코라는 회사 하나였는데 제가 그걸 이제 따라잡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산 인터넷 장비를 만들어서 통신사에 보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인터넷 강국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당연하다 생각하는 휴대폰이 처음 나온 게 그때 83년도 모토로라 휴대폰이에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잖아요. 그걸 봤는데 휴대폰이 요만해요. 그걸 우리가 벽돌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벽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왜 적벽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카폰이었어요.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래도 선으로 연결 안 돼서 통화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80년대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198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SK텔레콤의 시초가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차 산업혁명에는 제대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하고 SNS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과 SNS 시대를 살고 있죠.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북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카피하고 전송하고 그런 고민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메일 쓰고 SNS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은 앱을 돌리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이런 많은 기업가들이 이런 노력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뀐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면 내가 입는 옷, 먹는 식량, 사용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PC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수많은 기업가들에 의해서 발명이 되고 실용화가 되고 상용화가 돼서 아주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폰 하나가 1,000만 원 한다면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누군가 대량 생산을 하고 값싸게 만들어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에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2차 산업혁명 시절에 포드라는 위대한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모델 T라는 대량 생산 자동차를 당시에 자동차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기업가 중에 그 포드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데요.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바꾸려면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받는 월급만으로도 이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모토로 내걸어요. 그리고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이다, 뭐다, 표준화다, 규격화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정말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쓸만한 자동차를 값싸게 양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노동자의 월급으로는 자동차 사기 버거우니까 자기네 공장의 노동자의 월급을 몇 배를 올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혁신적인 사람에 의해서 자기네 공장의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자면 뭐 100대 1000대밖에 안 팔리던 게 1000대 만대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1년에 몇 대 정도 생산이 될 것 같아요? 자그마치 10억 대가 넘습니다. 대략 한 13억 대가 생산이 돼요. 그 정도 대량선을 하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기업가 정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1년에 전 세계에 몇 대 정도 생산해서 팔릴 것 같아요? 9천만 대입니다. 1억 대 가까이 돼요.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큰 기계죠. 더 비싸고. 그 정도 생산을 하니까 그게 몇 천만 원에 여러분들 뭐 비록 연봉 모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 정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1년에 한 100만 대 생산을 하니까 3천만 원에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거지. 그 복잡한 자동차가. 만약에 1000대나 10,000대 정도 생산된다고 하면은 그 자동차 한 대까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몇십억이 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몇억, 몇십억이 돼야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공장을 만들고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그런 값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흔하고 휴대폰이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 없죠? 개인이 다 휴대폰을 다 들고 다녀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집안에 전화기가 한 대 없었어요. 그것도 유선 전화. 그거 한 대 놓으려면요. 몇백만 원 주고 몇 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기도. 요새 유선 전화기 여러분 쓰지도 않죠? 그죠? 무선 전화기 편리한 게 있는데 값싸고 통신료도 싸고. 이게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저는 실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의미가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지난 50년 동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잘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50년 동안에 이런 시대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변합니다. 더 빨리, 더 크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50년 동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되기 쉽습니다. 도태되기 쉽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AI에 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살아야 될 앞으로 5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이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한마디로 꽝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산업혁명의 역사를 정리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첫 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의 화두였다. 어젠다였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을 4차 산업혁명의 시작하는 해로 봅니다. 이게 앞으로 30년 지속될지 50년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머리가 쭈뼛할 정도의 긴장을 합니다. 그거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시사에 밝은 분들은 혹은 주식하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AI가 챗GPT부터 해가지고 어떤 경쟁 상태인지 1년이 안 돼서 하루가다르게 변하고 있는 거 보고 있죠. 자, 그거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수도 없이 많은 회사가 흥망성쇠가 거듭이 됩니다. 지금 잘 나간 애플이 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주도권을 잡은 A라는 회사가 전 세계를 싹쓸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들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부터 당장 내 살림살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전공을 하고 뭘 관심을 갖고 배우고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직장도 얻었는데 한 10년 뒤에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그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런 일자리 중에 하나가 통역사예요. 통역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좋은 예언을 하나 한다면 앞으로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잘하는 게 굉장히 큰 자질이었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중국어를 잘한다. 일본어를 잘한다.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는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돈 낭비할 필요 없고 머리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뭐 실시간으로 내가 잘하는 우리말 하면은 다 들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뭐 동시통역사나 외국어로
직업을 가져보겠다라는 분 계시다면은 빨리 포기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통역사 말고 또 없을까요? 저는 수도 없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나열을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의한 초연결, 초지능 디지털 혁명이다라고 제가 한 줄로 설명을 했잖아요. 키워드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그 전에 대두됐던 게 뭐였냐면 공유경제, 데이터경제, 플랫폼 시대, 블록체인, 메타버스.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AI, NFT, IoT, UAM, 자율주행, 드론, 로봇, 양자기술. 여기서 핵심 키워드 두 개만 뽑으라고 한다면 물론 공유경제 시대고 데이터경제 플랫폼 시대입니다. 블록체인이 또 저걸 거고 메타버스가 올 거고 핵심은 AI라는 겁니다. AI 발달이 이거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즉 데이터가 앞으로 석유를 대체할 석유보다 더 큰 돈이 되는 천연자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플랫폼 사업을 하겠어요? 카카오를 하고 네이버를 하고 구글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회사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그 빅테크를 중국 공산당이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알리바바, 마윈을 제거하고 그 빅데이터 국영기업으로 다 가져갔잖아요. 그들이 느낀 공포감이 뭐냐면요. 중국 공산당이 14억 인구 중에 대략 한 1억 명 정도 돼요. 그 1억 명의 공산당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알리바바가 장악하고 있는 빅데이터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 기관보다도 알리바바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지배적이고 거기서 권력의 종말을 보는 겁니다. 아, 이 데이터를 지배하지 못하면 정치 권력도 한 방에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하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때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달러 패권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고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던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 불법화 시켰죠. 채굴도 불법화 시키고 물론 불법화 시켜도 중국에서는 채굴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요. 그게 중국이에요. 워낙 큰 나라니까. 여전히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잘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한국으로 다 쏟아 나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덤태기를 쓰고 있는 건데 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불법화시키고 비트코인 자체를 불법화시켰을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왜 알리바바를 제거를 하고 이랬어야 될까?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물리적인 조직으로 통제를 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빅테크 하나 못 이기겠구나. 물론 자유민주주의화된 이 서방의 국가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더 이상 기업이 국가의 경쟁자는 아니니까. 물론 주도권은 점점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잘 보면 삼성전자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지금 대통령실이 더 많이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이 더 정확할까? 삼성전자의 사람들이 혹은 현대차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까?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봐요.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세상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서방의 자유민주 국가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가요. 그래 넌 너 할 일 있고 난 나 할 일 있어 하고 서로 분거나 됐는데, 모든 거를 내가 통제해야 되는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허용을 못 하죠. 내가 다 가져야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거를 리얼하게 받아들이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 저는 앞으로 살아봐 20, 30년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5, 6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가 지나간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도 이렇게 큰 변화가 많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50년 동안에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세 번의 그 산업혁명의 결과가 만들어낸 전 세계의 국가들의 위상입니다. 저는 그거를 전 세계 GDP로 통계를 뽑아봤어요. 지금 전 세계 명목 GDP 순위를 보면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이죠. 총액에서는 중국이 높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략 전 세계 GDP를 100조 달러로 보시면 돼요. 100조 원이 아니고 100조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미국이 대략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4분의 1이 미국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대략 20% 가까운 걸 중국이 합니다. 그 다음에 순위가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대충 비슷하죠? 대충 비슷하죠? 여러분도 일본 알기를 우습게 알죠? 우리 옆나라고.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중국도 우습게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만 우습게 아는 거 아니죠. 근데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넘버 2, 넘버 3입니다. 그죠? 지금 독일과 일본이 조금 서로 이렇게 기어뚱기어뚱해요. 그래도 일본, 독일, 영국까지는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0위권에 있어요. 대충 2조 달러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 GDP는 2조 달러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 차례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보는데, 잘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누구였습니까?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이 그때 그 주도해서 만들어낸 석탄산업, 증기기관, 뭐 면직물, 이 모든 것들로 지금까지 5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영국은 지는 해죠. 누가 봐도. 당시에 영국이 1차 산업이 성공했을 때 전 세계 GDP에 영국이 몇 프로 정도 차지했을까요? 50%가 넘었습니다. 왜? 그때 증기기관 돌리고 그걸로 막 실 뽑아가지고 옷 만들어내고 막 철을 생산하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영국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GDP의 60, 70%를 영국이 다 했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한 3.5%까지 쭈그라들어 있네요. 그죠? 2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나라가 독일, 미국이라고 그랬죠. 주도국이. 거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도 본격적으로 그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이 6개 나라, 2차 산업혁명, 그 제조업을 주도했던 6개 나라가 여기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인도는 왜 여기 끼어 있느냐? 우린 늦깎이잖아요. 근대화를 늦게 해서. 그죠? 우리나라 공업 발전이 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거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참여를 했죠. 그죠?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통신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잘하고 있고 IT 잘하고 있고. 그게 2000년대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중국이 인도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강국은 뭐의 결과물이냐?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격화됐죠. 그것도 역시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그죠? 못 따라오게 중국을 밟으려고 그냥 반도체도 안 주고 기술 수출도 통제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폭탄만 안 날아다니고 총을 안 쏠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난 거는 이미 3차 세계대전 시작됐다고 보셔야 돼요. 경제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기 위한 전쟁이.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들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기 위해서 난리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스테이크를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요 순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이 밟고 올라온 거를 절대 허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국제 정치나 세계사를 생각할 때 아니 뭐 그 나라가 잘하면 1등이 될 수도 있고 패권국이라는 게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지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쳐보시고 강대국의 흥망사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열 몇 차례 이런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전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량 살육이 벌어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 거는 3차례밖에 없다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 디리스킹, 뭐 말은 뭐 여러 가지 바꾸면서 하고 있는데 요게 그 뭐 대만의 양안 전쟁 뭐 이런 것들 대충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언제 내 옆에 핵폭탄이 터져도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 동네 조폭 둘이 칼 빼들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기는 놈이 이거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아마 그 무력 전쟁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무역 전쟁이 될 거고 관세 전쟁이 될 거고 기술 전쟁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죠? 미국이 네덜란드 가서 일본 가서 한국 가서 야 너네 중국한테 이거 팔지 마.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중국은 야 마이크론 칩 사지 마. 인텔 칩, AMD 칩, 중국 정부 PC에서 다 쫓아내.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산 제품 미국 들어가는 거 관세 일괄적으로 얼마씩 매겨.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벌어졌던 어마무시한 전쟁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고 그때도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 들고 나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사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독일과 일본을 순조롭게 무릎 꿇린 사례가 있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국도 분열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그냥 서방의 가치 체계에 편입이 되고 손을 들면 그렇게 끝난 시나리오 하나 있고 무슨 소리냐? 우린 질 수 없다. 몇 억 명이 그럼 그 나라 지도자 얘기한 것처럼 몇 억 명이 죽어도 우리는 끄떡없다. 라는 일사불전의 각오로 지금처럼 가면 결국에는 경제전쟁이 무력전쟁으로 발달할 거라는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도
두 번째 시나리오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마감되기 전에 우리가 목격할 시대 모습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경쟁으로 불이 붙어 있고 무역전쟁으로 기술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을 바꿀 거고 우리 전 지구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그게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나간 산업혁명, 세 차례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산업별 GDP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우리가 3차 산업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만들어낸 3차 서비스 산업이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농업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제조업도 15%에 25%밖에 안 됩니다. 1차 산업에 만들어낸 의류 패션 사업 3%도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식품 산업 규모도 전 세계 GDP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에서 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건설업이 엄청나게 클 것처럼 보이죠? 10%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독일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3차 서비스 산업이 60, 70%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4개 나라는 왼쪽 편에 있다고 보시면 3차 서비스가 70% 아니라 60% 정도고 제조업은 25% 정도로 높습니다. 높은 거예요. 25%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10%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전쟁을 할 걸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전쟁은 하드웨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군함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긴장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리쇼어링 하자. 제조업 밖으로 내보냈던 거를 다시 다 불러들인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자. 왜? 전쟁이 벌어지면 자기네 국내에서 만들어서 나가서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리쇼어링이 일어나는가? 왜 미국이 돈을 막 싸줘가면서까지 TSMC에 들어오라고 삼성전자 투자하라고 하고 미국 내에 공장 세우라고 하느냐? 바로 그게 하드웨어를 지금까지 미국이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3차 서비스에 집중을 했는데 제조업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조업 비중을 높게 유지한 4개 나라,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거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내가 몇 조 줄 테니까 공장을 미국에 세우라고. 지금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 세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대만의 TSMC도 일본에 짓고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1, 2차 제조업 시장 규모를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대략 어느 산업 분야가 1조 달러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제조업 중에서 2조 달러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게 석유, 전기, 철강, 자동차. 이게 2차 산업혁명 때 꼽힌 산업이죠. 그러니까 단일 제품으로 치면 자동차가 가장 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제조업입니다. 대략 1억 대인데요. 한 9천만 대 정도 지금 1년에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산업 규모를 다 보면 약 2조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조 달러 이상이 드는 게 제약, 석유화학, 의류산업. 그리고 0.5 달러 이상 되는 규모가 되는 가전산업, 석탄산업.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완성된 산업 분야죠. 그러면 지금 제조업보다 왜 선진국들이 서비스업에 치중을 하고 있느냐? 실제 시장 규모가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본이 5조 달러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유통이다, 부동산이다, 금융이다, 공공이다, 교육이다, 기술 서비스다, 보건이다. 이런 분야들 하나하나가 5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전 세계 100조 달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숫자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기업들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어요. 2조 달러 이상이 드는 게 통신 서비스, 엔터 미디어, 숙박 음식료. 1조 달러 이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통신 장비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반도체,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터는 아직 0.5달러가 안 돼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제대로 진도가 나가면 지금 0.5조 달러에 랭크되어 있는 이 산업들이 이제 1조 달러, 2조 달러, 5조 달러 이상 갈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내가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내가 클 수 있을까? 그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온 세상하고 앞으로 벌어질 세상의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지나간 3번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대충 얘기한 정도로 알지 말고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내가 살 50년 동안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후는 어떤 시대냐?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데이터가 자원인 시대고 AI로 가공하는 산업, 그게 바로 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이 주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5조 달러, 뭐 2조 달러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가공업, 혹은 뭐 AI, 뭐 반도체, AI, 뭐 컴퓨터, AI 서비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 규모로 클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경제가 될 거다. 뭐가 플랫폼 경제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한 앱이 있죠. 앱을 통해서 쿠팡에 구매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렌트카도 예약하고 생활하고 있죠. 옛날처럼 어디 여행사 전화해가지고 예약해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직접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가 중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 회사한테 가서 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옛날 회사가 하던 일을 플랫폼이 대신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큰 변화예요. 그러면 그만큼 효율이 좋아지죠. 중간에 회사가 끼질 않으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 경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과거에 회사가 하던 일,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하던 그 회사가 그걸 했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총무부서도 있고 뭐 회계부서도 있고 연구부서도 있고 뭐냐 그게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 회사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회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야를 플랫폼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경제 시대입니다. 플랫폼 경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회사가 하던 일을 이제는 플랫폼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플랫폼 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버라는 플랫폼이 옛날 택시 회사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랫폼 경제가 되면 좋은 게 뭐냐? 지역마다 그 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를 그냥 인터넷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규모 경제가 되죠? 그만큼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더 값싸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로컬에서 그런 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죠. 요게 플랫폼 경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서비스라는 회사를 만들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그런 플랫폼을 하나 장악을 하면 여러분은 대박 날 수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플랫폼 경제 시대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큰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유경제 시대입니다. 공유경제 시대를 제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를 개인이 사서 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쏘카나 공유카 플랫폼 하는 애들 있죠. 공유경제 하는 친구들. 쏘카 같은 거 예를 들자면. 그런 애들이 대세가 될 거예요. 내가 차를 큰돈 주고 사서 기름 넣어가면서 주차장 확보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취미인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은 그냥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플랫폼에서 내가 치면은 어디 가면은 몇 번 차 있어요. 뭐 결제하고 그냥 타세요. 그럼 타고 돌려주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유경제 시대입니다. 우버, 소카, 에어비앤비. 그죠? 자, 에어비앤비가 갖고 온 혁신이 뭡니까? 옛날에는 호텔, 여관 지어가지고 그 영업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야 하잖아요.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물론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만 숙박업이라는 게. 지금은 일반인들이 내가 사는 집 비었을 때 그냥 앱에다 올려놔가지고 나 이거 하루에 10만 원 받고 빌려줄게. 저도 해외여행 갈 때 지금은 호텔 예약 안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검색해서 갑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경제의 실체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공유 플랫폼이 그 소카처럼 자동차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유 플랫폼이 일반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 가서 일해야 될지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는 별과 뜨는 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력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I, XR, NFT, IoT, UAM 뭐 이거 여러분들 약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듣는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 될 거고요. 드론, 로봇, 양자기기,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50년 동안의 주 단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세상을 바꿀 겁니다. 지금 당장 엊그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뭘 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드론 300대를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물론 지금도 탱크가 지나가긴 하지만 그 탱크를 뭘로 잡습니까? 드론으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장에서도 벌써 바뀌었어요. 지금 드론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이제 5년 뒤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걔들이 뭐가 나타나서 할까? 제가 생각할 땐 무인 함정하고 무인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쏘고 다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앞으로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설칠 것 같아요. 그러면 돈 없으면 전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벌써 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 올 때까지 산업의 혁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그죠? 왜 변할까?
그걸 슌페터라는 분이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 정의를 한 거예요. 기술 혁신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니까 슌페터가 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경제학자인데 비엔나의 그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경제사에서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아니 막스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막스 이론을 보면 자본론이라는 책도 훌륭하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세상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왜 세상이 막스의 얘기대로 공산주의로 안 갔지? 그걸 열심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저도 뭐 학생운동 할 때 사회주의 이론도 들어봤고 막스의 자본론도 내가 어떤 건 대충 아는데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한 이론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꽝이잖아요. 사회주의 다 망했고 공산주의 지금 다 망해가지고 돌아서고 있고 막스의 예언대로 안 됐잖아요. 그분이 훌륭한 철학자고 경제학자라는 건 인정하지만 미래 학자로는 완전히 빵점이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거를 슌페터가 연구를 한 거예요. 아, 바로 매번 해마다 기술혁신을 하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기업가들의 그런 기술혁신, 그걸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막스의 이론이 안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정태적이라면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마차를 타던 사람이 계속 마차만 탔다면 철도도 안 나오고 자동차도 안 나오고 비행기도 안 나오고 그냥 마차 만드는 사람, 마부, 말 키우는 사람, 마차 바퀴 만드는 사람 그렇게 경제가 돌아갔다면 막스의 이론대로 세상이 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차 좀 타고 있는데 좀 있으면 철도가 나오죠. 자동차 나왔죠. 막 끊임없이 기술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원동력이 뭐냐?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든 그건 지금 AI 주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우리가 정치가의 권력욕을 욕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업욕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들 1등 하려고 막 그 경쟁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메타든 그죠? 그 사람들의 엄청난 그런 기술혁신의 노력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정신 기술혁신의 노력 바로 그것이 세상과 경제가 변하는 원동력이었다. 그것을 나는 기업가 정신이라 부르고 싶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 바로 조제프 슌페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들이 변화를 주도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제패하고 경쟁단을 무너뜨리고 이런 동태적인 경제가 됨으로써 정태적인 세상을 예측했던 막스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슌페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잖아요. 천동설이라는 건 세상은 처음부터 정체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동설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빅뱅으로 바뀌었죠. 이 우주조차도 빵 해서 쫙 변해온 거다.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동태적인 우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정태적인 우주관이었죠. 신이 태양과 지구를 만들어서 뱅글뱅글 동계 만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 사람은 막스였고 아니다.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시장은 변하고 경제는 변해왔다. 동태적이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죠? 그죠? 세상은 변한다. 여러분들 피터 드러커라는 분 경영학자 이거 들어보셨죠? 현대 경영학의 그루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 책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최고의 경영학의 대가로 인정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들이 시장에서 회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기술 혁신만이 혁신의 전부가 아니다. 경영 혁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기업가 정신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즉 경영 혁신을 해야 된다. 매니지먼트 혁신을 해야 된다. 이걸 주구장창 주장을 해요. 피터 드러커가. 그래서 기업가 정신 오늘날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슌페터 이분의 기술 혁신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했는데 피터 드러커가 경영 혁신을 얘기하면서 기업가 정신은 회사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공 부분에도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혁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 하면은 이거 뭐 사업하는 기업가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기술 개발 열심히 해가지고 혁신을 해서 새로운 뭘 만들어서 더 좋고 싸게 많이 풀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 그 정도면 그게 50점짜리 인식이고요. 아니다. 혁신은 기술 혁신만 있는 게 아니다. 경영 혁신, 아이디어 혁신, 플랫폼 혁신, 모든 게 다 혁신이다.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경영 혁신에 의해서 공공 부분까지 우리 삶에, 우리 가정까지 내 속한 모든 커뮤니티에도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100점짜리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니꼴 혁신이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엔 기술 혁신을 시작했는데 경영 혁신으로, 그 다음에 사회 혁신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그러니까 공공 부분,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 문제, 그런 것들도 기업가 정신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기업가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을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창조 정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니까 혁신을 게을리하는 것은 정체가 아닌 도태다. 여러분들도 인생 혁신을 하셔라. 기업가 정신으로 여러분의 인생 혁신을 해라. 내 인생이 불만스러우면 저처럼 창업을 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라. 닥치고 창업해라. 닥창이 제 슬로건이에요. 혹시 창업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우리 벤처협회 제가 회장도 오랫동안 했고, 벤처 소사이어티에서는 저를 모르면 뭐 간첩 소리 들을 만큼 그 분야에서는 유명해요. 페북도 하고 SNS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니까 혹시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